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2026년 대한민국의 시니어 정책이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2026년 대한민국의 시니어 정책이 정말 크게 바뀐다고 해서 그 거대한 그림을 오늘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단순히 정책 몇 개가 추가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뭐랄까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이걸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사실 2026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복지가 늘겠지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어요? 그냥 부양하고 보호하는 대상을 넘어서 이제는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바라보는 큰 흐름이 느껴졌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 수동적인 복지에서 능동적인 노년으로의 대전환. 이 변화가 청취자 본인 또 부모님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기회와 변화를 가져올지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더 든든해지는 생활 안정, 두 번째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과 사람이 결합된 통합 돌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안정부터 시작해보죠. 네, 뭐니 해도 당장 주머니 사정이 중요하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 시대를 연다는 거였어요. 네,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돼요. 와, 지금 한 33만 원대니까 한 7만 원 정도 오르는 건데요. 네네. 사실 액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구조적인 변화요? 네, 바로 생계급여의 역설을 해결하는 거죠. 그거요.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맞아요. 실제 소득은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줬더니 저쪽 주머니에서 빼가는 셈이었죠. 정말 큰 문제였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요. 소득에서 제외한다. 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 40만 원, 그리고 생계급여,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저소득 어르신들의 실질 소득을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만 원 오르는 게 아니라 수십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바꾸는 변화겠는데요. 그럼요. 그런데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도 개선된다고 하던데 이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 사실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월 20만 원 받아서는 큰 도움이 안 됐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딜레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그런 초저가 주택의 연금 수령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넘어서야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집도 자산이다를 넘어서 집이 곧 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주택연금으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안정망을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소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역할이나 성취감 같은 것들이죠.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축인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무려 115만 개나 된다고요? 네, 역대 최대 규모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면요? 바로 일자리의 질입니다. 질. 과거 노인 일자리 하면 보통 공원 청소나 그렇죠. 스쿨존 교통지도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단순 공익활동을 떠올렸잖아요. 월 30만 원 정도 받는. 물론 이런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기초연금이랑 중복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합하면 월 70만 원 가까운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번 정책의 진짜 핵심은 시니어 세대를 더 이상 돌봄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다. 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월 60에서 80만 원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도 그 증거고요. 아, 그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네요. 비용에서 자산으로. 맞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새로운 전문 일자리들이 바로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ESG 여행 도슨트나 실버 드라이버 같은 거요. 아, 네. 정말 상징적인 일자리들이죠. ESG 여행 도슨트를 한번 보세요. 네? 이건 단순히 관광 가이드가 아니에요.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최신 트렌드를 시니어의 연륜,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에 결합한 거잖아요. 아,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깊이와 신뢰감을 줄 수 있죠. 실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십 년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뢰의 자산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를 내 가족처럼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요.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것도 있었죠.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분들이 현충원에서 그 장소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뭉클한데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감동과 교육적 효과가 있겠죠. 이처럼 시니어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 바로 이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인 노년의 핵심이에요. 듣고 보니 115만 개라는 숫자가 다르게 보여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115만 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생기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소득이 안정되고 사회적 역할까지 찾았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는 건강과 돌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세 번째 축, 통합 돌봄 시스템인 것 같고요. 네, 이 시스템의 핵심 초락은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어떤 건가요?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자. 내 집에서 계속. 네,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죠. 이론은 정말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간호사도 와야 하고 식사, 청소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걸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 돌봄 매니저라는 역할이 생깁니다. 건강 돌봄 매니저요? 네, 일종의 개인 비서이자 케어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니저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방문 간호, 재활치료, 식사 배달, 심리 상담까지 지금 가장 필요한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와, 더 이상 혼자서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만의 돌봄 매니저가 생긴다니 정말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에 첨단 기술, 이른바 에이즈테크가 깊숙이 들어온다는 점이었어요. 아, 에이지테크. 네, 특히 독거 어르신들에게 보급되는 AI 스피커는 거의 SF 영화 같던데요. 그렇죠. 단순히 음악 틀어줘 하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네, 혈압계, 혈당계와 연동이 돼서 매일의 건강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어르신, 어제보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오늘은 국물 드시지 마세요. 같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죠. 와, 정말 스마트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그리고 내 건강 정보가 24시간 AI에 의해 수집된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요. 아, 교육도 같이. 네, 실제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핵심이고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비식별화 처리되고 오직 건강 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네. 특히 도와줘라고 외치기만 해도 119에 바로 연결되는 음성 응급 호출 기능은
와, 이건 정말 혼자 계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 같아요. 기술이 고립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여기에 디지털 복지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운동 강좌나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네, 사회적 관계도 이어가고. 그렇죠. 또 고령자 복지주택처럼 주거 공간 안에 의료,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모델까지 결합되면 말 그대로 집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요새가 되는 겁니다. 정말 소득부터 일자리, 돌봄과 주거까지 한 사람의 노년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정책들 막상 이용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실전 정보도 핵심만 딱 짚어주시죠.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일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자리. 2026년 사업은 보통 그 전해인 2025년 12월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아, 연말에. 네, 매년 연말에 다음에 사업을 신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가 가장 편하고요. 직접 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팁이 하나 있는데요. 팁이요? 1년에 한 가지 사업만 참여할 수 있으니 내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기초연금이나 통합 돌봄 서비스는 어디로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까요? 두 가지 모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요? 네, 가셔서 상담받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집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꼭 해보시고 상담을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6년은 단순히 시니어 정책 몇 개가 바뀌는 해가 아니라 네, 소득 안정이라는 든든한 발판 위에서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첨단 기술 기반의 돌봄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진화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도전을 피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만들려는 국가적인 청사진인 셈이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네. 이처럼 국가의 돌봄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시스템이 정교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여겨온 효의 개념, 그리고 가족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제 자녀의 역할은 직접적인 부양의 부담을 지는 것에서 부모님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정보 매니저이자 무엇보다 따뜻한 정서적 지지자라 되어드리는 것, 그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